역사적으로 많은 왕실 가문들이 권력을 확보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근친혼을 했지만 악명 높은 합스부르크 가문만큼 심하게 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역사상 가장 근친혼이 심한 여성 혈통이 생겼고 그 중심에는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안토니아가 있었습니다. 허약하고 단명했으며 가문의 마지막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세기 근친혼의 절정입니다. 기영이던 삼촌 카를로스 2세 국왕과 함께 그녀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의 비극적 종말을 알렸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가문이 왜 몰락했는지 이해하려면 합스부르크 가문의 복잡한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중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국경의 험준한 지대에서 시작됐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세월이 흐르며 유럽 여러 지역을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그들은 결혼을 권력 도구로 활용해 동맹을 맺고 거대한 제국을 얻었습니다. 15세기 말이 되자 그들은 스페인 왕위를 물려받아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이 되었고 그들의 권력은 한계가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1556년 찰스 5세는 이 거대한 제국을 형 페르디난트와 아들 필리프에게 나누었습니다. 이로써 두 왕실 강국이 생겼습니다. 중앙 유럽을 지배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과 마드리드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제국을 다스린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문에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계속해서 결혼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전통은 끔찍한 유전적 결과를 낳아 왕조를 내부에서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인물들은 셀 수 없이 많고 근친혼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스페인 왕비 마르가리타 대 아우스트리아에서 시작됩니다. 그녀 이후 결혼은 더 가까워지고 유전자는 약해졌으며 몰락은 더욱 불가피해졌습니다. 마르가리타 대 아우스트리아는 1584년 크리스마스에 슈타이어 공국의 그라츠시, 현재의 오스트리아 남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스트리아의 대공 카를 2세였고 어머니는 바이에른의 마리아 안나였습니다. 많은 유럽 왕족들처럼 그들의 혈통은 여러 세대에 걸친 사촌 결혼으로 얽혀 있었지만 이 결합은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들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가까운 혈연임에도 그들의 15자녀 중 12명이 성인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마가렛, 8번째 아이는 이미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 준비되고 있던 형제자매들로 가득한 야심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가렛은 오스트리아 가문 출신이었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의 슈타이어 분패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분파는 주 계통이 아니었으며 더 강력한 합스부르크 주 계통이 빈에 있는 봉어지에서 대공으로서 오스트리아를 통치했습니다. 이 시기 주 계통의 수장은 루돌프 2세였는데 그는 합스부르크 영지를 다스리는 것보다 빈 궁정에서 실험적인 예술가들과 마술사들을 고용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괴짜이자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문의 혈통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마가렛의 분파는 위험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언젠가 그들은 사촌들을 능가하여 빈의 통제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른바 분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가렛은 합스부르크 권력 정치의 체스판에서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라츠에 있는 합스부르크 분가 궁정에서 자라면서 마가렛은 학문과 가톨릭 예배의 언어인 라틴어를 말하고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세 초기 유럽 궁정의 젊은 여성들은 예절, 패션, 춤, 음악을 익혀야 했습니다. 마가렛처럼 많은 이들은 또한 폴란드어, 독일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또는 영어로 화려한 서예체를 사용해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마가렛은 젊은 시절 이렇게 지냈고 시대의 정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이 제국은 수백 개의 공국과 자유 도시들이 모인 큰 집합체로 신성 로마 황제에게 느슨하게 충성했습니다. 대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최고 연장자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은 통일의 환상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1517년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으로 깨졌습니다.
루터교와 칼뱅파 국가들이 분리되면서 수세기 제국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렛은 혼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분열이 심화되며 제국이 붕괴 직전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삶도 그 폭풍에 휘말릴 것입니다. 마가렛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그녀의 결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세 유럽엔 청소년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13세나 14세쯤 사춘기가 시작되면 아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간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순수함과 책임감 사이의 경계선으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왕족의 딸이 이 나이에 도달하면 외교적 도구로 결혼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왕족 여성들에게 결혼은 사랑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고, 만약 당신이 합스부르크 가문이라면 거의 확실히 친척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친혼은 금기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가문을 결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라 그들에겐 정의로운 권력이었고 자기들 피로 묶여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마가렛의 경우 보통이라면 덜 중요한 귀족과 결혼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사촌인 루돌프 2세 황제는 수년간 여러 차례 결혼 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 마티아스에게 왕위를 넘겼으나 마티아스도 같은 이유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더 하위 계열인 슈타이어 분파가 빈에서 지배 가문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마가레트의 오빠 페르디난트가 언젠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가레트의 결혼은 유럽의 권력 정치에서 중요한 외교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99년 초 마가레트는 화려한 의식과 기대 속에 스페인에 도착했고 왕조의 스페인 분패 속한 사촌과 결혼할 운명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당시 스캔들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주목받았습니다. 필리프 3세는 이제 막 20대에 접어들었고 이미 왕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지만 겨우 14살에 불과한 소녀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으로 마르가리타는 단순히 스페인의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제국의 의전상 황후가 되었습니다. 1599년까지 스페인 왕실은 포르투갈과 그 해외의 부를 흡수하여 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세의 마르가리타가 1599년사 월 펠리페 3세와 결혼했을 때 그녀는 단 한 번의 결혼식으로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전과 의식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영향력 있는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립과 의무의 삶이었을까요? 펠리페 3세는 명목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아버지 펠리페 2세에게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전쟁을 벌이며 개신교를 탄압하고 가톨릭의 지배를 회복하려 했던 엄격하고 집요한 통치자였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분열되고 파산한 왕국만을 남겼습니다. 14세의 마르가리타는 이 불안한 유산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버지와 달리 우유부단하고 쉽게 흔들렸으며 마르가리타는 조용하지만 점점 커지는 영향력을 빠르게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가리타의 임무는 스페인 외교 정책을 오스트리아 친족의 이익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마르가리타와 펠리페는 가까운 사이에 애정이 넘쳤고 자녀도 곧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남은 생애 동안 임신하지 않은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범한 왕실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렛과 그녀의 남편 필립 3세 모두 삼촌과 조카의 결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유럽 왕실 역사상 가장 근친혼이 심한 인물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가족 나무보다 원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오랜 폐쇄적 혈통의 결과였으며 임신마다 왕조의 희망과 유전적 붕괴 위험이 공존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가렛은 최소 8번이나 출산했으며
놀랍게도 그녀의 자녀 중 5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DNA를 가진 부부에게 이런 결과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녀들조차도 그들의 혈통이 남긴 짐을 안고 있었고 유전적 결과는 다음 세대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1601년 9월 22일 마가렛은 헤름 필립의 첫 아이인 딸 안나 마리아 마우리시아를 출산했습니다. 안나 마리아는 어머니처럼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며 10살에 프랑스 루이 13세와 약혼해 1615년에 결혼했습니다. 안나 마리아는 14세의 사산을 겪고 4번 유산 후 2명의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절대군주였던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있었습니다. 마가렛과 필립의 결혼으로 자녀가 더 태어났습니다. 딸 마리아는 안타깝게도 1603년 봄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두 막내 자녀인 마가렛과 알퐁스 모리스도 유아기나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지만 중간에 태어난 자녀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필립이라고 지었고 그가 태어난 후 왕은 마가렛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1605년 4월 태어난 그는 후에 스페인 왕 필립 4세가 됩니다. 어느 날 1606년에 태어난 또 다른 딸 마리아. 안나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페르디난트 3세와 결혼했습니다. 페르디난트 2세의 아들인 그는 그녀의 첫 사촌이었습니다. 마르가리타의 오빠 마리아. 안나는 6자녀를 두었지만 3명만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했습니다. 마침내 1607년에 마르가리타는 카를로스라는 아들을 낳았고 1609년에는 또 다른 아들 페르디난트를 낳았습니다. 카를로스는 20대 중반까지만 살았지만 궁정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잠시나마 미래의 왕 후보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형 펠리페 4세 왕이 크게 앓고 있던 때였습니다. 1620년대 어느 시기 살아남은 아들들 중 막내였던 페르디난도는 어머니의 권유로 종교에 헌신하여 교회에 들어가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벨기에 지역인 스페인령 네덜란드 총독으로 일하며 정치 경력도 쌓았습니다. 한동안 펠리페 3세는 가장 결단력 있는 군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인상에 약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고 궁정 신하들이나 심지어는 의지가 강한 아내에게도 쉽게 휘둘렸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거대하고 부유한 제국이었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터키와의 오랜 전쟁으로 국고가 고갈되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절박한 개혁가 집단이 등장하여 스페인의 사라져가는 영광에서 남은 것을 구하기 위해 과감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마가렛은 이 점에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마가렛은 매우 보수적이었으며 교회와 왕실의식 지출 축소 제안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스페인의 경제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고 정부는 펠리페 3세의 통치 기간 동안 그의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파산했습니다. 스페인 궁정의 중심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궁정 신하들의 한 파벌이 마르가리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그녀의 광적인 가톨릭 열정이 왕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제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 최고 귀족이자 펠리페 3세의 실질적 통치자인 레르마 공작과 여러 번 충돌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교활함과 정치적 본능을 마지못해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권력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점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거릿은 공식적인 역할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정의 다른 여성 구성원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인맥, 전략적인 조언, 조용한 설득을 통해 정치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쳤고 왕실 가문의 그늘에서 실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마거릿의 동맹에는 막시밀리안 2세 황제의 미망인 마리아 황태우가 있었으며 그녀는 1603년 사망할 때까지 스페인 궁정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지속된 것은 마리의 딸이자 경건함과 궁정 내 인맥으로 유명한 왕실 수녀 마거릿 오브 더 크로스와 마거릿의 동맹이었습니다. 2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여성들은 함께 펠리페 3세를 강력한 친오스트리아
친가톨릭 정책으로 이끌었습니다. 마거릿의 오빠 페르디난트 2세가 1618년 보헤미아에서 개신교 반란을 맞으면서 30년 전쟁이 촉발됐습니다. 스페인은 오스트리아를 신속 지원했습니다. 그들의 공동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분열된 신성 로마 제국 전역에 가톨릭 통치와 합스부르크의 우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을 망친 결정이었습니다. 전쟁이 수십 년간 이어졌고 마르가리타의 아들 필리페 4세가 1665년 사망할 무렵 스페인은 과거의 영광을 잃은 유령 같은 나라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에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몰락의 비극적인 대가는 다음 합스부르크 왕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가리타는 의지가 약한 남편에게 친오스트리아 정책을 강요하는 데 성공했고 이 점에서 라마 공작을 능가했지만 그녀는 그 정책의 결실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실현되는 것을요. 그녀는 1611년 10월 3일 아들 알퐁소 모리스를 출산한 후 산후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알퐁소 모리스 역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당시 겨우 26세였습니다. 필리프 왕은 그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33세에도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애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렛은 궁정 정치에 영향을 미쳤고 적어도 그 당시에는 왕조의 계승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가 지나면서 합스부르크 가문은 치명적이고 근친혼적인 전통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권력을 순수하게 유지하려는 절박한 시도로 삼촌과 조카딸이 세대마다 결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마리아 안나 데 에스파냐는 1606년 8월 18일 마드리드 북쪽 에스코리알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펠리페 3세는 1598년부터 스페인 이베리아 제국을 통치한 강력한 국왕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우월한 강국으로 여겨졌습니다. 스페인은 이탈리아, 저지대 국가, 광대한 식민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카리브해, 심지어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스페인 궁정은 그 결과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고 어린 마리아 안나는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함과 사치 속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숨막히는 왕실의 의무도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어머니는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리타로 아버지의 첫 사촌이었습니다. 한때 멀어진 친척이었지만 하브스부르크 왕조의 복잡한 가계도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가 태어날 무렵에는 수세기의 근친혼으로 하브스부르크 가문은 겹치는 조상과 치명적 건강 위험이 많은 유전적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계는 스페인 펠리페 2세 왕과 오스트리아 안나 대공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쪽으로는 또 다른 하브스부르크 가문의 삼촌과 조카의 결합인 인너 오스트리아의 카를 2세와 바이에른의 마리아 안나의 후손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같은 복잡하게 얽힌 가계도를 통해 여러 갈래로 자신과도 혈연 관계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악명 높은 하브스부르크 가문의 기형이나 질환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아니며 미래 세대는 이런 행운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리아 안나는 부모님의 네 번째 자녀였습니다. 언니 안나는 훗날 프랑스 왕비가 되었고 오빠는 1621년 스페인 펠리페 4세 국왕이 됐습니다. 이 일은 그들의 아버지가 42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장티푸스나 인플루엔자가 의심됩니다. 마리아 안나의 결혼 상대는 아버지의 별세 무렵 이미 몇 년간 스페인 궁정에서 논의된 문제였습니다. 펠리페 3세가 사망하자 오빠이자 세왕 펠리페 4세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모든 시선이 논란 많은 중대한 계획, 스페인 매치에 집중됐습니다. 이 결혼 제안은 치열한 외교 전쟁을 촉발하고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며 유럽의 두 강대국을 거의 하나로 만들 뻔했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결혼 가능성은 유럽 정치에서 중대한 외교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1620년대에 그녀가 어릴 때 사촌이자 훗날 신성 로마 황제인 페르디난트 2세의 아들 요한 칠레스 대공과 결혼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한 칠레스가 1618년 사망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당시 스페인과 프랑스는 또다시 패권 다툼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충격적인 제안이 등장했습니다. 영국과의 동맹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웨일스 왕자 찰스, 즉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왕위 계승자와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대담하고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조치로 두 오랜 라이벌을 결혼으로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냉혹한 권력 정치 게임에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악명 높은 스페인 결혼 협상이 시작되어 왕실의 도박으로 궁정과 왕국 모두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협상은 1621년 펠리페 3세 사망 후 마리아가 펠리페 4세로 즉위한 뒤 시작됐습니다. 새 고문들이 마드리드에서 정부를 운영하며 영국과 결혼 동맹을 추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협상은 수년간 지지부진하다가 1623년 찰스 왕자와 버킹엄 공작이 변장해 협상 진전을 위해 스페인에 직접 가는 기이한 사건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스페인 궁정에 도착해 신분을 밝힌 후 처음엔 순조로웠지만 곧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찰스는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결국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실망감만 안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외교적 재앙까지 가져왔습니다. 결혼 계획은 무산을 넘어 분노, 스캔들, 전면전 등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1625년 영국 스페인 전쟁이 시작되어 5년간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필립 왕은 이제 자신의 어린 여동생을 위한 새로운 남편을 찾아야 했고 그는 자신의 가족 안에서 완벽한 짝을 찾게 됩니다. 스페인 혼담 협상이 결렬되고 전쟁이 시작되자 스페인 정부는 마리아 안나를 그녀의 많은 사촌들 중 한 명과 결혼시키는 방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626년에 마리아 안나는 그녀의 사촌인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대공, 즉 페르디난트 2세 황제의 아들이자 후계자와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마리아 안나의 남편 후보로 거론된 요한 칼을 대공의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몇 년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기 전 혼수와 스페인에서의 계승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혼인 협상은 2년 동안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1629년 말이 되어서야 마리아 안나와 그녀의 수행원들은 마침내 스페인 궁정을 떠나 빈으로 출발했습니다. 여정은 1년 넘게 걸렸는데 주로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심각한 흑사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근세 초기에 이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유행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치러지기 전에 페르디난트는 자신이 받은 이상화된 초상화에 경계심을 품고 신부를 몰래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신부를 확인한 뒤에야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1631년 2월 20일 말이야. 안나는 비엔나에서 페르디난트 3세와 결혼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그녀는 꽤 나이가 많은 왕실 신부로 여겨졌지만 새 남편과는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보다 한 살 어린 23세였습니다. 정치적인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애정이 넘쳤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아내에게 깊이 헌신하며 결혼 내내 충실했는데 이는 당시 왕실에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명랑하고 활기찬 성격으로 페르디난드의 엄숙함을 균형 있게 해주며 궁정의 밝은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암울한 배경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쓸며 참혹한 피해를 남긴 잔혹하고 끊임없는 30년 전쟁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가 페르디난드와 결혼 후 중부 유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17세기 전반기에 그곳을 휩쓸었던 분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종교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1517년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간헐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16세기 내내 수십 개의 주요 독일 국가들 사이에서 말이죠. 이러한 갈등은 1618년에 다시 폭발했는데 합스부르크가 통치하던 보헤미아 왕국, 즉 오늘날 체코에 해당하는 지역의 프로테스탄트들이 프라하와 다른 지역에서 가톨릭을 다시 강요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보헤미아 전쟁은 1618,
1619년 독일 국가들이 참여하며 30년 전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620년대 초 마리아 안나가 잉글랜드와 스페인 혼인 협상 중심에 있던 때에도 합스부르크 가문은 연전연승을 거두며 독일 전역에 그들의 권위를 세우려는 목표를 달성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의 승리를 막기 위해 다른 주요 프로테스탄트 세력들이 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625년 덴마크 왕국, 1629년 스웨덴이 참전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세력의 개입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은 독일에서 남쪽 오스트리아, 보헤미아로 밀려났습니다. 도시들이 잿더미가 되었고 안전했던 땅도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곧 합스부르크 왕계계까지 닥쳐올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가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만 명의 남성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농장이 불타고 마을과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으며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약 400만에서 1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근세 유럽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궁전의 화려한 벽 안에서도 마리아 안나는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 가족이 다스리는 제국 밖에서 나라는 분열되고 전쟁의 공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남편은 전쟁에 깊이 관여해 자주 전선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 주변의 세상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규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녀 결혼 후부터요. 마리아 안나는 헝가리와 보헤미아 왕비가 되었지만 그녀의 성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637년 시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녀의 남편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선출되었고 마리아 안나는 유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에 신성 로마 제국 황후로 등극했습니다. 프랑스인은 대체로 가톨릭이지만 1635년부터 전쟁에 직접 참여해 독일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의 생존을 도왔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런 일이 벌어지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페인에 있는 사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정부의 주요 연락 창구로 오빠 필리프 4세 스페인 국왕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프랑스와 동맹국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오스트리아 가족을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독일 전역에서 군사작전을 지휘하느라 자리를 비우자 마리아 안나는 오스트리아 궁정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페르디난트는 남성 대신관 대신 마리아 안나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고 여러 번 섭정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판단력과 정치적 능력에 대한 그의 신뢰를 보여주는 드문 연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부재 중 통치할 때 또 다른 왕실 의무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더 개인적이고 위험하며 결국 가슴 아픈 결말로 이어질 일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페르디난트와 결혼 후 계속 임신했습니다. 왕실 여성들은 중세 말기와 근세 초기에 자녀를 많이 낳으려 노력하는 것이 당연시됐습니다. 3명 중 1명의 아이가 유아기에 사망했고 다른 아이들은 자라면서 홍역이나 천연두 같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왕실 가계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많은 자녀, 특히 여러 아들을 낳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페르디난트 3세의 후계자는 그와 마리아 안나가 결혼한 지 2년 내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의 페르디난트 4세였습니다. 1633년 9월 태어난 마리아 안나의 둘째 딸 마리아나는 1634년 12월 페르디난트보다 약 15개월 반 늦게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 필리프 아우구스투스는 1637년에 태어나 2살이 되기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 아들 막시밀리안은 첫 번째 생일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1640년에 건강한 두 번째 후계자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러폴트라는 이름을 받았고 결국 1650년대 후반에 합스부르크 영지를 계승하게 되며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하고 가장 성공한 합스부르크 통치자 중 한 명이 됩니다. 가문의 거의 900년에 이르는 역사에서 1640년대 이후 마리아, 안나, 페르디난트는 러폴트가 마지막 자녀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마리아 안나는 1640년대 중반의 마흔에 가까워졌습니다. 1645년 말 마리아 안나가 뜻밖의 다시 임신하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격동적인 삶에 마지막으로 찾아온 뜻밖의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6번째이자 마지막 임신은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마지막 임신은 오스트리아의 혼란 때문에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1646년 스웨덴은 프랑스의 지원으로 30년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했고 1640년대 중반에는 남쪽 보헤미아와 오스트리아로 징역 중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와 가족은 린츠 왕실 거주지에 머무는 동안 스웨덴과 프랑스, 독일 동맹군이 도달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영토까지 빠르게 진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왕실 가족은 적군이 다가오자 비엔나로 도망쳤습니다. 압박이 거세져 궁정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국은 가장자리부터 무너졌고 프라하는 전쟁이 끝나기 전 스웨덴 군대에 함락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마리아 안나는 6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흑사병이 빈에 도착했습니다. 흑사병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도시를 떠나 시골 저택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와 그녀의 아이들은 위험한 군사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린츠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병에 걸렸습니다. 몇 주 후 그녀의 상태가 악화됐고 1646년 5월 12일 심한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들은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를 꺼내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끔찍한 시술은 근세 초기 세계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1646년 5월 13일 과다출혈로 39세에 사망했습니다. 아이도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고 둘은 빈 합스부르크 황실 묘지에 함께 안장됐습니다. 마리아 안나가 1646년에 사망했을 때에도 30년 전쟁은 2년 더 계속되었고 독일 북서부의 베스트팔렌과 오스나브리크에서는 평화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가는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와 영지의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비록 서로 사랑했지만 마리아 안나의 남편은 2번 더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마리아 안나 사이에서 아들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오스트리아를 다스리게 되었고 미래의 스페인 왕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마리아 안나는 163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엔나 남쪽 비메노이슈타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대공 페르디난트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중부 유럽의 강력한 인물 페르디난트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아버지는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의 왕으로 이는 17세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많은 칭호 중 하나였습니다. 마리아 안나가 태어난 지 3년 만에 아버지가 황제가 됩니다. 이것은 페르디난트의 자녀들이 유럽 왕실 혼인 동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녀의 어머니 마리아 안나 데 에스파냐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3세의 딸로 유럽의 두 강력한 왕가의 혈통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전략적 결혼이 아니라 혈통의 결합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부모는 가까운 사촌으로 하프부르크 왕조가 권력 유지를 위해 근친혼을 반복한 결과입니다. 끊임없는 근친혼이 마리아 안나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형성했고 곧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왕실 전통의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만큼 컸으며 마리아 안나의 삶에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리아 안나는 전쟁 중 오스트리아에서 자라며 교육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1618년부터 시작된 악명 높은 30년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1645년 이 대자 평화 협상이 탄력을 받으면서 마리아 안나의 미래, 더 구체적으로는 그녀의 결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는 합스부르크 동맹의 거대한 체스판에서 매우 중요한 조각이었습니다. 계획은 명확했고 그녀는 스페인 왕자와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남자는 발타사르 카를로스 아우스토리우스와 지로나 왕자였습니다.
그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와 첫 번째 아내 프랑스의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이며 엘리자베스는 1644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타사르 카를로스가 마리아 안나의 첫 사촌, 즉 그녀 어머니 오빠의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런 혈연 관계를 거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1646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 안나가 몇 년 후 성인이 되면 5살 많은 발타사르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646년 10월 약혼식이 있은 지 몇 주 만에 운명이 개입했습니다. 발타사르 카를로스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곧 세상을 떠났고 원인은 아마 천연두였으며 17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약혼은 산산조각 났고 스페인은 갑자기 후계자 없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펠리페 4세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자 후계자가 없는 호랍이었습니다. 그는 왕조를 지켜야 하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발타사르 대신 펠리페가 직접 마리아 안나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믿기 어렵게도 이 결혼은 합의되었지만 마리아 안나가 너무 어려서 결혼식은 연기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649년 10월 7일 그녀는 마드리드 외곽교회에서 삼촌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14살이었고 그는 44살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마드리드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고 14살에 여왕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제국의 왕비로서 스페인의 지배는 아메리카, 필리핀, 그리고 그 너머의 광대한 영토에까지 뻗어 있었고 이를 통해 진정한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펠리페 4세는 궁정에서 레이 플라네다로 불렸으며 이 웅장한 칭호는 그의 제국이 전 세계에 걸쳐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마리아 안나는 스페인 왕실의 중심부로 내던져졌고 빠르게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익혔고 복잡한 궁정 정치 속을 헤쳐나가며 더 큰 역할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펠리페의 아내였지만 결국 왕좌 뒤 진정한 권력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와 펠리페는 곧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첫째 아이인 마가레타 테레사, 1651년 출생은 그녀의 운명이 기묘하게도 어머니의 삶을 따라가는 왕가의 반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극은 이어졌고 그녀의 두 자녀인 마리아 암브로시아와 페르난도 토마스가 유아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리아, 안나 필립은 두 아들, 필리프 프로스페로 1657년생, 카를로스 1661년생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불운이 다시 찾아와 필리프 로스페로브가 1661년에 사망했고 스페인 왕좌의 마지막 희망으로는 오직 카를로스만 남게 되었습니다. 1665년 마리아 안나의 세계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필리프사 세 그녀의 남편이자 삼촌이었던 그는 세상을 떠나며 무너진 제국과 약한 후계자만 남겼습니다. 찰스는 네 번째 생일을 채 맞이하기도 전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미래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고 마리아 안나는 그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의 중심에 서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카를로스, 즉 역사적으로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이 세로 더 잘 알려진 그는 오랫동안 혼자서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4살로 통치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그가 성년이 된 후에도 궁정은 10대 후반까지 강력한 귀족들이 지배했습니다. 스페인의 지도력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리아 안나가 아들의 미성년 기간 동안 섭정으로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카를로스가 왕위를 계승할 때까지 스페인의 실질적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처럼 가장 가부장적인 유럽 궁정에서 여성 섭정으로 통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섭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권위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스페인 고위 귀족들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받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마리아 안나는 섭정으로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스페인은 한때 세계 최강의 초강대국이었으며 제국은 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장됐습니다.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광산에 막대한 금과 은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7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분은 점점 고갈되었고 스페인의 정치적 침체, 경제적 문제, 그리고 국내의 불안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리아 안나는 스페인의 쇠퇴를 막고 자원과 사기를 소모시키는 전쟁도 관리해야 했습니다. 가장 긴 분쟁 중 하나는 포르투갈과의 전쟁으로 포르투갈은 1580년부터 스페인 지배를 받다가 1640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마리아 안나가 권력을 잡을 즈음 프랑스와 영국의 포르투갈 지원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이 분명했습니다. 예수의 고문인 후안 에베라르도 니타르드 추기경의 영향을 받은 마리아 안나는 스페인이 손실을 줄이기로 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668년에 그녀는 엑스라샤펠 조약과 리스본 조약 모두에 서명했습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과의 전쟁을 끝내고 포르투갈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4년 뒤 프랑스와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인이 스페인령 네덜란드, 현재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었고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이를 차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페인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국제적 고난이 아무리 심각해도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라며 마리아 안나의 유일한 아들 카를로스 이 세 왕이 건강하지 않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역사학자와 의료 전문가들은 카를로스의 질병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기록은 암울합니다. 그의 몸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혼자 걷기도 힘들었으며 하브스부르크 가문의 턱으로 음식을 씹는 것도 어려웠고 정신 능력도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는 조기 노화가 진행되어 20대의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 이 시기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시대인들은 그를 엘 레이사도, 즉 마법에 걸린 왕이라고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수많은 신체적 지적 문제들이 마법의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려의 원인은 더 음흉한 것이었습니다. 카를로스의 상태는 심각한 근친혼 때문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합스부르크 왕과 혈통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는 아마도 호르몬 결핍, 간질, 골격 기형 등 여러 유전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자신의 삼촌과 결혼했고 두 사람 모두 수세기 동안 근친혼을 해온 왕조 출신이었습니다. 카를로스의 근친 교배 계수, 즉 부모의 유전적 유사성을 나타내는 수치는 충격적으로 높았습니다. 실제로 일부 추정에 따르면 그의 유전적 구성은 형제자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만큼이나 근친교배가 심했다고 합니다. 현대 연구자들이 그의 상태의 원인으로 제시한 다른 이론들에는 하나 이상의 상염색체 열성 질환과 유아기에 걸린 헤르페스 감염이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뇌에 뇌척수액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수두증이 발생합니다. 1670년대에는 카를로스가 혼자 스페인을 완전히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미 세계 무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스페인은 이제 거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는 제국이라는 더 큰 악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카를로스는 1675 년 연내 새 성년으로 간주되어 어머니의 긴 섭정도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궁정 내 파벌 싸움과 카를로스가 스스로 통치할 수 없다는 명백한 무능력으로 인해 마리아 안나가 섭정을 1677년에 다시 수립하는 조치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곧 정치적으로 밀려나 권력을 잃었습니다. 필리프 4세의 서자이자 카를로스 2세의 이복형인 돈 후안 호세데 아우스트리아가 섭정권을 장악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1679년 사망 전까지 2년 만 권력을 잡았습니다. 후안이 사망하자 그녀는 섭정권을 되찾아 다시 스페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평생 권력을 지켰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두 번째 섭정 때 스페인 왕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카를로스 2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치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왕조를 회복시킬 후계자를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확실히 하고자 그녀는 1679년 아들 카를로스 2세와 프랑스 루이 14세의 조카 마리 루이즈 도를레앙의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마리 루이즈에게 이 결혼은 비참했으며 자녀도 없었습니다. 마리 루이즈는 타국 궁정에서
수년간 고통 끝에 1689년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맹장염으로 추정되나 독살설도 있었습니다. 후계를 확실히 남기기 위해 마리아 안나는 몇 달 만에 카를로스를 재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 마리아 안나 폰 노이부르크는 다산으로 유명한 독일 귀족 집안의 딸이라 선택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17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모든 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후계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는 마리아 안나에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의 쇠퇴, 아들의 건강, 합스부르크 왕조에 늘 불안해했고 며느리와도 자주 다퉜습니다. 1690년대 초가 되자 카를로스가 결코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궁정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안나는 그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690년대 중반 마리아 안나는 유방암으로 추정되는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정치투쟁과 미래보장 시도 실패 후 마리아 안나는 1696년 5월 16일 마드리드에서 6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판타 마르가리타 테레사, 영어 마거릿 테레사는 1651년 7월 12일 마드리드 로열 알카사르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펠리페 4세였습니다. 그는 1621년 겨우 1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스페인을 통치해왔습니다. 마르가리타의 어머니는 마리아나, 즉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안나로 오스트리아 공작이자 신성로마 제국 황제였던 페르디난트 3세의 딸이었습니다. 마르가리타 테레사의 부모는 단순한 먼 친척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훨씬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문의 스페인 계통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오스트리아 계통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훨씬 더 깊었습니다. 충격적인 왕실 근친혼의 예로 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마르가리타 부모의 지나치게 가까운 혈연 관계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의 5자녀 중 3명은 유아기에 사망했습니다. 마르가리타와 남동생 카를로스, 영어로 찰스,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찰스는 근친혼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마가렛과 찰스의 근친혼 계수는 끔찍하게 높았으며 일부 추정에 따르면 그들은 형제자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만큼이나 근친혼이 심했다고 합니다. 마가렛은 더 운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녀 역시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오빠보다 훨씬 건강했습니다. 그녀는 독자적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저주를 겪었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마가렛은 왕실 알카사르 궁전의 웅장함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한여와 하인들이 그녀의 모든 변덕을 맞춰주는 호화로운 세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판타는 사탕과 초콜릿을 자주 즐겼지만 궁정 의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호화로움 뒤에는 마드리드 궁정에 숨막히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행동과 말, 시선이 엄격한 왕실 예법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강력한 합스부르크 왕조의 공주로서 그녀는 돈과 권력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언어를 배웠고 오스트리아 쪽 합스부르크 사촌들과 더 잘 대화하기 위해 독일어에도 능통해졌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성한 언어인 라틴어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육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운명에 대비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마거릿은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나이 차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거의 30살 많았지만 그녀가 불편해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소중한 보석이자 두 분의 결혼에서 유일하게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였으며 부모님은 그녀를 애정으로 아끼셨습니다. 섬세한 이목구비와 밝은 성격의 마가렛은 주변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이 사랑을 담아 부르던 작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5살 때 유럽 최고의 화객에 아름다운 초상화를 부탁했을 겁니다. 그 초상화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한때 라 파밀리아, 즉 가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라스 메니나스 시녀들로 불립니다. 이 그림에서 마르가리타가 여러 직원에게 시중받으며 드레스를 손질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이 더 적절합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또 한 명이 눈에 띄는데 바로 마리 바르볼라라는 궁정인입니다. 그녀는 외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 종종 귀족들의 오락거리로 전락하던 시대에 벨라스케스는 단순히 그녀를 농담거리로 그리는 대신 그녀에게 깊이와 존엄성, 그리고 날카로운 시선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일을 했습니다. 복잡한 내면을 암시합니다. 벨라스케스도 이 걸작에 등장하며 화려하고 엄격한 스페인 궁정을 조용히 관찰합니다. 라스 메니나스에는 마가렛의 부모님과 여러 인물이 그림과 거울에 나타납니다. 또 이것이 마가렛을 그린 유일한 유명한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공주의 어린 시절 초상화를 5점이나 그려 그녀의 아름다움과 왕실의 우아함을 영원히 남겼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근세 유럽 전체에서 가장 많이 그려진 젊은이 중 한 명이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과 위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슬픈 운명과 대조되며 현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가리타가 5살이던 1656년 라스 메니나스가 그려질 때 이미 스페인 궁정에서는 그녀의 결혼 상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무자비한 왕실 정치에서 결혼은 사랑이 아닌 권력을 위한 것이었고 왕조가 중요할 때 감정과 욕망은 의미 없었습니다. 스페인 국왕의 딸 마르가리타는 단순한 공주가 아닌 유럽 외교의 중요한 체스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이미 그녀가 알기도 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그녀가 영국 왕실의 찰스 스튜어트와 결혼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1650년대에 영국이 잠시 공화국을 실험한 후 1660년에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찰스 2세로서 영국 왕위에 복위되었습니다. 이런 결혼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서유럽의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에 영국과의 뜻밖의 동맹을 맺기 위해 이용되었을 것입니다. 찰스는 1662년 포르투갈 출신 신부 카타리나 드 브라간사와 결혼했습니다. 마르가리타와 찰스 스튜어트의 결혼 협상이 무산된 주된 이유는 펠리페 왕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딸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 쪽 일원과 결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결혼이 가문의 근친혼을 심화시킬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이 권력을 쥐고 있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마르가리타는 자신의 운명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마드리드와 빈 사이의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마르가리타는 이 결혼이 가져올 충격적인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실이 마르가리타와 합스부르크 가문 러폴트의 결혼을 발표했을 때 그녀는 11살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마르가리타 역시 근친혼이라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고 매우 가까운 가족 구성원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러폴트는 그녀의 첫 번째 사촌이자 삼촌이었는데 그는 어머니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650년대 후반에 연이어 오스트리아 대공,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헤미아의 왕,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세 유럽에서도 아이가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고 여겨지는 나이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마르가리타는 1663년 초에 자신의 삼촌과 약혼했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여겨졌습니다. 대신 마르가리타가 마드리드를 떠나 빈으로 향한 것은 1666년 4월 그녀가 15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6개월간의 여정 끝에 스페인 왕실 일행은 1666년 12월 비엔나에 도착했습니다. 결혼식은 며칠 뒤인 12월 12일에 거행되었습니다. 그 결혼식은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왕족과 귀족들이 대거 참석한 화려한 행사였으며 비용을 아끼지 않고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란드 듀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667년 내내 축하 행사가 계속되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는 이미 어두운 운명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비엔나에서의 삶은 마르가리트에게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마르가리타와 새 남편은 독특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현대인에겐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그들은 가까운 혈연 관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삼촌이라 불렀어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지냈습니다. 그들은 예술과 음악 등 같은 취미를 즐겼습니다. 러폴드는 마거릿이 새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마거릿 등 왕족이 고국을 떠나 외국 통치자나 왕자와 결혼하는 일은 흔했습니다. 예전 궁정 시종들을 데려오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엔나 궁정에서 새 삶에 적응하며 익숙한 얼굴들과 함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몇 년 전 벨라스케스가 라스 메니나스를 그릴 때 마드리드에 있었던 사람들 중 일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마르가리타는 향수병에 시달리며 스페인 뿌리에 집착했고 독일어 실력 향상도 거의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한때 섬세했던 아름다움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안색은 더욱 창백해졌으며 얼굴은 더 피곤해 보였고 하브스부르크 가문의 특징적인 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결혼 생활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르가리타는 빈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임신을 했고 1667년 9월에 페르디난트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달 반 만에 세상을 떠나 1668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다음 아이가 태어나면서 바뀌는 듯 했습니다. 1669년 1월의 딸 마리아 안토니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마가렛의 자녀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였습니다. 다른 두 아이는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들인 요한 러폴트는 1670년 2월 20일에 태어났지만 비극적으로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딸인 마리아 안나는 1672년 2월에 태어나 단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적인 패턴은 앞으로 닥칠 일들의 전조였습니다. 마가렛의 힘든 연이은 임신은 부분적으로 그녀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보다 훨씬 건강한 아이였지만 빈에 도착하기 전으로 몇 년 동안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666년 말 오스트리아 수도에 도착하자 그곳 사람들은 그녀가 자주 아프다고 곧 언급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한동안 이것이 임신 부담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불과 6년 동안 그녀는 4번의 출산과 2번의 유산을 포함해 6번의 임신을 겪었고 그때마다 이전보다 더 약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더 사악한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마그릿은 임신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자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갑상선이 비대해졌다고 진단했지만 17세기에는 치료법이 없었고 그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마거릿의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1673년 이른 봄, 그녀는 3주 동안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이후 열이 났습니다. 이 시기 빈 궁정에 있던 외국 대사들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죽을까봐 심각하게 걱정했다고 합니다. 3월 초까지 그녀는 호흡 곤란을 겪었고 3월 10일에는 고해 신부가 그녀의 마지막 고해를 듣고 성사를 집전하기 위해 불려왔습니다. 불과 이틀 후인 3월 12일 마가렛은 21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가 세상을 떠날 당시 또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가슴 아픈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극적으로 짧게 끝났고 그녀는 빈의 황실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대공녀이자 신성 로마 황후의 죽음은 오스트리아 궁정에서 오랜 애도 기간을 가져왔습니다. 장례식은 4월까지 몇 주간 이어졌습니다. 러폴트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다시 결혼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해 말 그의 새 아내는 오스트리아의 클라우디아 펠리치타스 대공녀였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티롤 분파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러폴트에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왕조의 게임은 계속되어야 했고 합스부르크 가문의 통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후계자, 특히 남자 후계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마가리타가 사망한 후
스페인 왕위에 대한 그녀의 권리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딸 마리아 안토니아에게 넘어갔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 오스트리아는 1669년 1월 18일빈의 호프부르크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러폴트 1세는 매우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헤미아 왕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와 오스트리아 마리아나의 딸 마르가리타 테레사였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했듯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가족 내에서 결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종 사촌, 친사촌, 심지어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도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오랜 근친혼은 마리아 안토니아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번의 불운한 결혼이 아니라 여러 세대 삼촌과 조카 결혼이 반복돼 왕조 유전적 태화를 심화시킨 결과였습니다. 물론 그녀의 부모도 삼촌과 조카였습니다. 이로 인해 마리아 안토니아는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가장 근친혼이 심한 인물이 되었고 삼촌인 스페인 카를로스 2세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그녀의 근친혼 계수는 너무 높아서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도 더 심한 근친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마리아 안토니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녀도 찰스 2세와 같은 비극적인 운명을 겪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가족의 집착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기적적으로 마리아 안토니아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극심한 근친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상적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외였고 보통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심각한 근친혼에서 태어난 둘째 아이로 유일하게 유아기를 넘겨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이어진 근친혼으로 혈통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의 첫째 아들 페르디난드는 마리아 안토니아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존과 마리아 안나는 1670년, 1672년에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둘 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어머니 마가렛 테레사 역시 허약하고 병약한 여성이었는데 1673년 3월에 겨우 2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년간의 근친혼이 큰 영향을 미쳤고 이전에 많은 합스부르크 가문 사람들처럼 그녀 역시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겨우 4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고 부모의 깊은 근친혼에서 태어난 유일한 생존 자녀로서 갑자기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재혼해 아들을 낳기 전까지 오스트리아 대공국의 상속인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여성 통치자가 없었고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불확실했습니다. 러폴트가 갑자기 사망하면 귀족들이 여성 통치자를 받아들일지 오스트리아가 혼란에 빠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안토니아는 오스트리아의 잠재적인 후계자일 뿐만 아니라 스페인 왕위 계승자로서도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불안정한 왕조 중 하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근친혼이 가장 심했던 인물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가장 고통받은 이는 그녀의 삼촌인 스페인 카를 2세였습니다. 카를 2세는 네 번째 생일 직전인 1665년에 스페인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통치하지 못했고 항상 조언자나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궁정에서 왕위 계승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1673년 3월 어머니가 사망하자 마리아 안토니아는 삼촌인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2세의 정당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11살이었던 카를로스는 허약한 건강과 심각한 장애로 자식을 가질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마리아 안토니아는 스페인의 추정상 미래의 여왕이 되었고 스페인 왕좌뿐만 아니라 유럽, 아메리카 등지에 걸친 광대한 제국을 물려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누구보다도 훨씬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리아 안토니아는 늘 주목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외교관들은 빈 궁정 방문 때마다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봤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카를로스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소문을 확산시키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합스부르크 가문 선전이 활발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어린 시절 수많은 초상화를 위해 포즈를 취했는데 이는 왕족들에게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그림들로 그녀의 스페인 왕위 계승권을 홍보하며 유럽과 스페인에 보냈습니다. 그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그녀를 알리고 그녀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비엔나의 스페인 왕위에 남성 후계자가 있었다면 이런 선전 활동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 통치에 대한 두려움은 깊었고 여성이 스페인 제국을 상속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유럽 각국 궁정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비엔나에서 정치적 폭풍을 모른 채 행복하게 성장했고 유럽 열강들은 그녀의 운명을 두고 논쟁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필요를 돌봐주는 시종들에 둘러싸여 궁정의 격식 속에서 자란 전형적인 하프스부르크 왕가의 공주였습니다. 그녀의 교육은 당시 왕족 여성에게 걸맞은 것이었는데 라틴어와 프랑스어, 음악, 그리고 인문주의 교양의 기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그녀가 조용하고 진지하지만 지적이고 품이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안토니아는 새어머니가 자주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만에 러폴트는 오스트리아의 클라우디아 펠리치타스 대공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티롤 분파 출신이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새어머니와 가까웠지만 새어머니는 1676년 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러폴트는 세 번째 아내인 독일 귀족이자 이종사촌 노이부르크의 엘러노레 막달레네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와 러폴트는 자녀가 10명이라 마리아 안토니아는 거의 매년 새 이복 형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결혼에서 요제프라는 아들이 태어났다. 1678년 러폴트 자귀에 남자 후계자가 생겼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마리아 안토니아는 스페인 왕위 상속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그녀가 마드리드에서 카를로스를 계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가능성도 항상 있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가 자신의 아들, 즉 합스부르크 왕자를 낳는다면 그는 스페인 왕위를 주장할 완벽한 남성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러폴트는 전략가여서 그녀가 어릴 때부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남성 후계자가 스페인 왕위를 확실히 합스부르크 혈통에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레오폴트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러폴트는 자신의 6살 난 딸 마리아 안토니아를 그녀의 삼촌이자 13살인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2세와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근친혼으로 악명 높은 가문에서도 이 결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삼촌과 조카일 뿐만 아니라 둘 다 결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샤를은 사춘기도 시작 전이고 마리아는 아이를 낳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76년에 그들의 약혼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12월에 대리 결혼식이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다음 해에 카를로스는 러폴트에게 자신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스페인은 후계자가 필요했지만 조카는 너무 어렸습니다. 결국 카를로스 2세는 1679년에 마리 루이즈 도를레앙과 결혼했고 이로 인해 마리아 안토니아가 스페인 왕비가 될 기회는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계획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1675년에 겨우 9살의 나이로 자귀를 물려받은 어린 사보이 공작 비토리오 아마도 2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1685년에 마리아 안토니아는 자신의 이종사촌인 바이에른의 선제후 막시밀리안 2세와 결혼했습니다. 16세의 그녀는 비엔나를 떠나 뮌헨에서 남편과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막시밀리안은 스페인령 네덜란드의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부부는 뮌헨과 브루이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엄청나게 불행했습니다. 겉보기엔 결혼이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막시밀리안은 그녀보다 몇 살 더 많았고 둘은 먼 친척이라 합스부르크가의 근친혼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교적 외향인이고 그녀는 공부를 좋아하며 궁정의식을 싫어하는 내성적 성격이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종종 그녀를 무시했고 한 동시대인은 그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뚤어진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 중 하나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어린 아내를 배신하고 애인을 공개적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차갑고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견뎌야 했지만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불성실한 남편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신의 혈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근친혼을 반복한 조상들처럼 임신에 어려움이 있었고 1689년과 1690년 출산한 두 아들을 곧바로 잃었습니다. 1691년 이 되자 마리아 안토니아는 다시 한번 임신을 마쳤고 막시밀리안의 굴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신의 없는 남편을 뒤로한 채 빈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그녀가 남편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692년 10월 여러 역경을 이겨내고 그녀는 건강한 아들 요제프 페르디난트 폰 바이에른을 출산했습니다. 이 아이는 유럽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안토니아의 생존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궁정은 오랜 기다림 끝에 후계자 요제프 페르디난트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순간은 어머니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산후 감염을 앓았는데 오늘날에는 항생제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에는 그런 구원이 없었습니다. 몸이 감염을 이겨내거나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의 열은 더 심해지고 기력은 약해졌습니다. 12월 이 되자 그녀가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169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겨우 23세의 나이로 마리아 안토니아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어린 아들 요제프 페르디난트를 남겼습니다. 스페인 미래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이 불확실해지자 유럽 강대국들은 이미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의 죽음은 스페인 왕위 계승 문제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 무렵 그녀의 삼촌 카를로스가 자녀를 가질 수 없고 건강도 매우 나쁘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동시대인들은 1690년대 내내 그가 매년 죽을 거라 예상했지만 그는 1700년 말까지 버텼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 사망 후 몇 년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페인 왕위와 제국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마리아 안토니아의 아들 어린 요제프 페르디난트가 정당한 상속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평범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621년부터 1665년까지 스페인을 통치했던 펠리페 4세의 증손자였기 때문에 그의 혈통은 쇠퇴해가는 스페인 왕조와 가장 강한 연관성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스페인 궁정 관찰자들은 마리아의 아들 찰스가 죽으면 왕위를 계승할 유력 후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부르봉 가문도 왕위 계승권을 주장했습니다. 필리프 4세의 딸 마리아 테레사는 1660년에 프랑스 왕 루이 14세와 결혼했으며 이 결혼으로 많은 자녀와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손주들 중에는 펠리페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17세기 초에 스페인을 통치했던 펠리페 3세의 증손자였습니다. 비극이 아니었다면 그는 완전히 주목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1699년 마리아 안토니아의 유일한 생존 아들 호세 페르난도는 당시 치명적 질병인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스페인 왕위 계승권은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야망을 러폴트의 어린 아들 중 한 명인 카를로스에게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는 곧 스페인에 광대한 제국을 두고 새로운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1700년 11월 1일 저주받은 왕 카를로스. 이 세는 변형된 채로 겨우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두 번째 결혼에도 자녀가 없었고 그의 죽음으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가 끝났습니다. 임종을 앞둔 카를로스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프랑스 후보 펠리페를 후계자로 지명해 스페인이 프랑스와 동맹을 맺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유럽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몇 달 만에 유럽 대륙은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701년 잔혹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시작되어 주요 유럽 열강이 13년간 참여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결국 프랑스 측 후보가 승리하여 펠리페 5세가 스페인 왕좌에 올랐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한 왕관 아래 통합이 금지되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벨기에, 밀라노, 나폴리, 사르데냐를 포함한 스페인의 광대한 유럽 영토를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나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왕위 계승은 훨씬 덜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역사는 매우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친혼이 심했던 공주들과 역사상 대표적인 근친혼 계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흥미롭게 보셨길 바랍니다.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긴 영상이나 근친혼 주제가 더 궁금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 영상 바로 받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같은 라이브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